근데 저 스님이 공부하러 이렇게 학원을 끊었는데 그 학원을 오대산 학원을 끊었네. 중국의 산서성 오대산 학원을.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이거 시간 잘 맞춰서 출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업 끝나고 도착한다. 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속으로 떠나는 붓다로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전 시간까지는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플러스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가섭불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라야말로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의 땅이다. 불교가 가장 융성한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신라의 왕족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불연국토설, 부처님의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스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보통은 이제 고구려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고구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그 다음에 신라 527년이라고 쓰는데 저는 이거를 쓴 게 아니고 이런 설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설들을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해 전래설, 이제 허왕옥과 관련돼서 남쪽으로 해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게 이제 초원의 길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중국을 거치지 못하면 불교도 못 받고 아무 문화적인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불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루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확장성도 그만큼 충분했었다라는 게 돼요. 교역도 여러 문화들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들과 했었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역사가 가리키는 저 중국을 통한 루트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복속된 국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그렇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저는 제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늑대 외교 뭐 이렇게 해서 막 다 주변을 다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주적인 부분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기록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삼국유사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면 굳이 꼭 중국설만 우리가 정설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중국 북조하고 남조, 이건 전진의 북연에 전해진 거고, 전진의 북연. 이쪽은 저 남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남조의 마라난타, 그래서 남조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또 다른 길의 설이 있어요. 그게 초원의 길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설. 그러니까 해안으로,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 자바섬 해가지고 이렇게 해상 실크로드 열리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길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얘기하면 저 일본 서남 쪽에 제일 끝 쪽에 오키나와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단순히 섬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해류가 있다니까, 해류가. 그러니까 지도 인식도 해야 되지만 해류 인식도 해야 돼요. 해류가 없으면 이걸 못 갑니다. 노저어서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바람 부는 거하고 해류를 딱 인식을 해서 옛날 사람들이 배를 그때만 딱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게 계절에 따라서 해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이 초원의 길이에요. 초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 중국 위쪽에, 그러니까 중국 영역 밖에 그
어떻게 보면 몽고나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흉노족들 다니던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중앙아시아까지 쭉 갑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길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말 타고 뛰면 돼요. 그냥 초원밖에 없어. 그냥 초원. 그래 초원의 길이고 유적이나 거의 없어요. 그냥 뛰었어. 말로 끝.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유럽 사람들도 사마르칸트를 되게 이렇게 약간 이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명칭부터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마르칸트 아프랍시아 궁전이라는 데 가면 거기에 조관을 낀, 그러니까는 깃털 2개 갖다 박은, 깃털 박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봅니다. 신라 아니면 고구려로 봅니다. 깃털 꽂고 있으면 야 깃털 꽂았다. 뭔지 아시죠? 화랑 이런 거 나올 때 이렇게 깃털 2개 이렇게 꽂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프랍시아 궁전에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아니면 신라 사람이 거기까지 갔구나라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림이 제일 명확합니다. 뭐 글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놔 버리면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녔던 흔적이 있고 그 길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게 요동성 유광탑조. 요동성에 있었던 아유광탑, 그러니까 아쇼카 왕탑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원전 37년. 그래서 이련도 뭐라고 했냐면 저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중국에도 기원 후에 기원 후 AD 67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러면 중국보다 빠른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려시대 인식인 거고 빠를 수도 있죠. 초원의 길을 타고 넘어오면. 왜냐하면 실크로드, 중국의 불교가 들어가는 것도 실크로드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게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게다가 유목이라고 하는 게 농경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약간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래 문화가 들어가기 더 어렵고, 유목은 국경 개념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고구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우리 약간 만두같이 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그림들이 좀씩 다릅니다. 왜? 어디 간지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거기 무슨 특수한 산이나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딱 나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이 정도 땅 따먹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이 정도 됐겠지 뭐 이게 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고구려 영역 지도가 좀씩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교류하기도 쉽고 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지. 그리고 유목 사람들이 원래 외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그게 아라비아 상인이잖아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농경민들이 그 혈통들하고 관련된 얘기들만 계속 그 사람들끼리만 살았어서 배타성이 강한 거고, 유목 쪽에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봐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양자 드리고 이거 혈통 다른 사람 양자를 못 드려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혈통이 달라도 되고 재혼을 했더니 몇 명이 달고 왔어요. 이래도 그냥 키워줘요. 똑같이. 아니 맞잖아요. 어유 고맙네. 미리 나왔네. 나의 수고로움을 덜어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유목문화의 사고방식은 서로 친하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 중심입니다. 아무리 안 친해도 혈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나중에 자식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결국은 누구한테 물려줄 건데? 나밖에 없잖아. 단일 단독 후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더 많이 나셨어야죠. 아니, 지금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목문화에서는 사실은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개하고 걔네가 뭐 선진적,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 농경사회에서의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걔네는 계속 움직이는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나라 고기 먹는 그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의 유목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목 색깔이 위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쪽은 농경 색깔이 강하면 그 위에는 농경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주 그쪽 넘어가면 비가 와야 농경을 하지. 땅 가르면 되잖아. 야, 네가 해봐. 물이 없다니까, 물이 없다니까. 왜 유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구려 하면 자꾸 이 평양 중심의 고구려를 생각하니까 그게 유목 문화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쪽은 다 유목이에요. 위쪽은 유목이에요. 그래서 그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등관계로 다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이 기회를 떨칠 수 있었어라고 하는 약간 국뽕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과 우리를 나누는 경계는 이 요하라고 하는 강입니다. 요하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세 개의 문명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황하 문명만 얘기하지만 황하 문명, 양자강 문명, 요하 문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하를 중심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큰 강이나 산맥이 딱 걸리면 무조건 나뉩니다. 문화권이 나뉩니다. 그거는 교통이 어려워서 그래요. 교통이 어려워서. 그래서 큰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하라고 하는 세로로 흐르는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동이 우리 쪽이고 고구려 쪽이고 요서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연나라 쪽입니다. 연나라 쪽. 그래서 저희가 나중까지도 연경으로 불리죠. 그래서 연경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최전방이니까 이쪽에다가 성을 다다다다 쌓습니다. 고구려. 성을 연결해서 쌓은 건 아니고 하나하나 점성을 쌓아요. 점으로 성을 쌓아요. 농경민의 성 방식이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쌓는 거고 유럽 가보세요. 그냥 성이 단독으로 딱딱 있죠. 그 성벽 개념으로 이렇게 막 둘리진 않잖아. 우리는 서울도 성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래갖고 그걸 이렇게 박스로다가 막은 거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냥 성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진짜 그 성 주변만 성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연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농경민의 성과 유목민의 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점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나라가 여기 쳐들어올 때 요거를 도장 깨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다 깨고 이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남쪽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비사성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안시성 아시잖아요. 네. 양만춘이었다 카더라라고 하는 그 안시성, 조인성의 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동성, 뭐 백암성, 계모성, 현도성, 신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동성 유명하죠. 왜 요동성이냐? 요하 동쪽에 있으니까 요동성. 요동 요서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동에 있으니까 요동성. 그 얘기는 뭐냐? 요동성이 저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성 중에 대장급인갑다. 명칭 자체를 그렇게 붙인 걸로 봐서 그런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걸 못 깼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하나하나 날리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을 이런 식으로 날린다니까. 하나하나 도장 깨기로 해서 하나하나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월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당나라나 수나라 군대들이 쾌속냉동 상황에 빠지면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냥 가만히 졸고 있으면 죽어.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고수전쟁, 고당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던 방법이거든요. 청야전 선술이라고 해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주변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거는 싹 걷어 들어가고 민가나 이런 거 싹 불태우고 그 다음에 물 나오는 데는 독약 풀고 이러고 성에 들어가서 얼 때까지, 겨울이 얼 때까지 버팁니다. 그게 전술 끝입니다. 이거에 걸려서 매번 갔다는 거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러시아 때 이걸로 간 겁니다. 러시아가 절대 이긴 거 아니에요? 때려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물러만 가면서 겨울이 너네를 이겨줄 것이다. 너희는 인생의 쓴맛을 볼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나진 않았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았어. 그냥 짱 박혀 있었어. 그러면 날씨가 해결해줘. 수나라는 더 힘들었었어요. 당나라는 그나마 좀 위쪽에 있는 애들이 왔고 수나라는 강남 사람들 왔거든. 야, 중국 강남 그 따뜻한 데서 온 사람들 만주에 영하 40도 한번 맞으면 손발이 썩어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저건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요하가 늪지가 많아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해동되고 이러면서 늪이 그쪽에 굉장히 많다. 비슷해요. 여기도. 이 얘기는 뭐냐면 수레 같은 거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고 쭉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갑옷 이런 데 이게 막 흙 같은 거 끼잖아요.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람 짜증 치대로 오지. 그래서 그걸 다 버텼던 거예요. 쟤네가 뭐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어. 우리에겐 동장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중에 당고종 이치 때 우리가 지는 줄 아세요? 걔네는 희한한 작전을 썼습니다. 작전을 이런 식으로 들이받아가지고는 대책이 안 선다라고 생각해서 패스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얘가 안 나와. 농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로 통과해서 갑니다. 어디로? 평양으로 갑니다. 수도로. 수도 깨서 왕 잡기 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왕만 조져가지고 절단을 내겠다. 어차피 이건 장기판이지 바둑판이 아니다. 국지전에서 굳이 승리할 필요가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수도로다가 진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로 진군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살수대첩.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성공하죠. 왜냐하면 수도로 진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진짜 이기려고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지면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별동대만 이끌고 수도로 들어가고 끝내겠다라고 했다가 그 살수대첩에 완전히 싹쓸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우리 간다. 이걸 계속 보여주면서 가면 돼요. 내가 계속 가고 있다. 그거를 저쪽 수도에 있는 왕한테 계속 보여주면 왕 입장에서는 야 나와서 빨리 싸워. 이게 나간다고. 성에다가 계속 그 파발이 간다고. 야 빨리 나와. 쟤네가 오고 있잖아. 너 안 보여? 이렇게. 그러면 저쪽 사령관 입장에서 성을 맡고 있는 뭐 내가 양만중 가서 사령관이에요. 나가면 집니다. 그건 사령관 판단이 100% 맞는 거예요. 지금은 쟤네한테 안 돼. 숫자나 뭐 여러 가지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기다렸다가 결국 뒤통수를 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 안 나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 입장에서는 군대가 내려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려가서 평양을 깨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면 걔를 먼저 잡아버리지. 이런 식으로 깹니다. 그러니까 평양까지 밀고 들어가도 이제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농성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바뀌면서 고구려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내부적인 분열도 분명히 있죠. 그건 뭐 망할 때 내부적 분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단결했는데 왜 망해? 예. 뭔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망하면 언제나 대두하는 건 내부적 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더 크게 부각이 돼요. 왜? 이긴 사람들이 너네는 질 수밖에 없는 쩌리짓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너네는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 거야라는 거를 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또 단합을 하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거든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